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있었지요. 사법부가 오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지난 2012년 공정방송 사수를 내걸고 170일간 파업을 했던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쟁의 행위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해서 1심 재판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업 참가자들을 해고하거나 좌천시키는 등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던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은 올해 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더군요.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야 몇 년이면 지나가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남들에게 못할 짓 해가면서 죽자사자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지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참 계산에 밝은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미련한 것일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CCTV로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면서 현장 대응한 것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 어떤 얘기인지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20의 민변 소속이시죠.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경찰이 시위 대응을 이 교통용 CCTV를 돌려서만 했다는 얘기 같은 건데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사람들은 그 CCTV 설치 목적에 맞게 CCTV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CCTV들은 교통 상황과 교통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한 CCTV들인데, 네.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썼기 때문에, 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CCTV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초상권이라든지,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촬영된 동영상이 필수적일 텐데 예. 이 동영상을 15일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서 이 동영상을 확보해달라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서를 그러니까 제출을 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여기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립니까? 예, 아마 법원이 이번 주 내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주면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예. 교통상황 정보센터가 갖고 있는 이 동영상들을 예. 법원에 갖다 놓게 됩니다. 네. 그럼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소송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박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18일 날 광화문 추모 집회가 있을 때 서울경찰청이 그 추모 집회 참석한 군중들을 감시하고 이걸 이제 시위 진압을 할 때 원래 광화문 일대의 교통량을 감시하게 되는 CCTV를 추모 군중 쪽으로 돌려서 추모 군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일이 그걸 보면서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그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네.
교통 상황을 위해서 써야 될 CCTV를 그 목적 외로 썼기 때문에 네. 위법한 사용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위법한 사용에 의해서 뭐 초상권이 침해됐다라든가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영상을 법원에 가져다 놓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예. 누가 찍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찍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원고를 모아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그날 광화문에 모였던 시민들 중에 본인이 원치 않게 그 경찰 CCTV에 찍히고 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증거보전 신청을 하셨고 원고인단 모집 등 이런 추후 조치들이 이제 이어지겠네요. 예, 이 동영상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면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원고들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주민 변호사 연결된 김에 몇 가지 좀 더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주민 예. 변호사께서는 세월호 유가족들 그 법률 자문도 쭉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이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처음으로 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관장이나 조타수 같은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1심보다 많이 형이 감경이 돼서 유가족들이 여기 막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예, 이 재판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선장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네. 그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예. 그런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네, 네. 그걸 인정을 했군요. 그것에 의한 살인죄를. 네. 그런데 그 선장에 대해서는 이 점을 인정했는데 기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1심보다 형량이 뭐 2분의 1 내지 3분의 1 줄었다. 이래서 유족들이 어제 항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선장이나 선원이나 모두 다 같이 어떤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의 목숨을 구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 예. 반면에 이제 똑같은 의무를 지고 있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원들에게는 오히려 감형을 시켜줌으로써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향후에도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원들이 자신의 어떤 안위만을 고려하면 안 되는데, 예. 오히려 이번 감형을 통해서 이후에도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선원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고려할 수 있게끔 만든 판결이 아닌가, 예. 이런 우려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을 했으면서 왜 여타 승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후퇴되는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그 재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선장만 놓고 본다면 이미 1심에서 36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 연령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더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그 형을 올리는 것 자체가 네. 큰 부담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선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제기했던 침몰 원인 부분에 이 사실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한 하나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약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선원들이 좀 효과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고, 예. 재판부로서도 그런 어떤 선원들의 어떤 그 대응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서 예. 오히려 선원들 쪽에서는 좀 감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검찰이 뭐 좀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세워놨던 이론이라든지 체계가 크리소라고 하는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한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공소 제기 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 이번 항소심에서 선원들도 그런 어떤 부족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예. 관련된 재판인 청해진 재판이라든지 우연통운이라고 그 짐을 실었던 업체 관련된 재판에서도 예. 이 검찰이 세운 이 시나리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반면에 이제 검찰은 좀 서둘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방어를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청해진 재판이나 우연통운 재판에서도 1심과는 좀 다른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자, 박주민 변호사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걸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예.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이거를 즉각 거부했죠. 예. 왜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나요? 특조위는 사실은 출범하게 되면은 정부 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조사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가 예. 조사를 하는 특조위를 장악하게 되는 형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지금 현재 그 해수부가 내놓은 안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 안입니다. 네. 그래서 특조위로서는 여전히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예. 그 특조위가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해수부 수정안이라는 게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아주 그 격한 표현을 했던데요. 예. 사실상 그 세월호 시행령의 핵심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이게 정부 공무원이 그 1급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서 실제로 특조위 업무를 전부 총괄한다. 이런 거요. 맞습니다. 예. 핵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 1과장을 그 공무원이 지금 담당하는 문제예요. 예. 그다음에 조사 대상을 기존에 정부가 했던 그 정부의 조사 결과에 그 국한하는 거.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들은 전혀 이번에 수정안에서 근본이 바뀌지 않은 거죠. 세 번째인 그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네. 좀 수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만 바뀐 거 아닌가요? 분석 및 예. 조사를 분석과 조사로 바꾼다는 게. 네. 근데 네. 그 두 개로 이제 분석과 조사를 두 개로 쪼개면서 네.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어떤 결과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즉 정부가 파견하는 사람이 기획조정실장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기획총괄 담당관을 하게 되고 조사 1과장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전혀 양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특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임위원들 또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소위원장 이게 실제로 뭐 별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특조위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책임지는 소위원장이 네. 그 업무에 관해서는 소속된 직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을 넣어놨었는데 예. 이번에 해수부에서는 그 조항을 빼고 대신에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인 기획총괄 담당관, 공무원인 조사 1과장을 오히려 넣은 것이죠. 예. 그래서 소위원장들의 힘은 빼고 공무원들의 힘은 굉장히 강화시킨 형태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예. 참 공무원들의 철벽 방어 이거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민변 소속이시죠. 법무법인 20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경찰의 그 CCTV 불법 사용 문제 그리고 세월호 관련 여러 가지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현장 리포터, 오늘도 박현정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현정. 안녕하세요, 애청자 네. 여러분. 네. 오늘은 비가 계속 추적추적 네. 오는데 어딜 다녀왔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네, 독거노인들 문제. 네. 이번 시간은 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고 네. 좀 대학생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근데 박사님 혹시 청년 달관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달관 세대요? 네네.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를 네. 들어봤는데.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좀 워낙 요즘 취업도 어렵고 이제 경기도 불황이다 보니까요. 이 젊은이들이 막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조금 덜 벌어도 덜 일하니까 좀 여유 있게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사는 그런 세대를 말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그리고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요, 이 달관 세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58.6%나 이 달관 세대라는 신조어를 알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네. 조금 생소했는데 말이죠. 예. 근데 이 중에 85.6%가 이 달관 세대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서요, 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달관 세대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다른데, 학생은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전공을 한 거 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진짜 기업은 고용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시간하고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거 써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영어를 배웠으면은 기업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무슨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인턴이 됐든 집에서 뭐 자기 취미생활을 하든 일단 자기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거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같은 목표로 가려고 막 아둥바둥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좀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다들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대학 등록금을 다 내줘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거 아예 그냥 재정규 지원 안 받고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그냥 떠돌면서 사는 방식에, 그게 더 자기한테 마음이 편하고 더 그게 자기 그냥 삶에 만족하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달관한다는 얘기는 뭐 네. 이제 나이가 한 50 넘어야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젊은이들 얘기처럼 네. 아둥바둥하게 살아본들 그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아무 네. 좀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반면에 설문조사에서도 한 14.4%가 난 공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해서 이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제가 대학생들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공감이 안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시죠. 저는 전혀 없고,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 많이 다니고 외국 친구들 만나면서 느낀 게, 다른 나라도 오히려 그런 열심히 사는 애들은, 취업하려고 하는 애들은 한국 애들 못지않게 스펙 준비 다 하고 경영 그런 메이저 학과들 이런 거 다 나와야 되고, 걔네라고 준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들어본 적도 없고 시기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애들이 지금 이 스펙 시장이 싫으면은 그런 자기가 뭐 여유를 갖고 그런 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지. 제 주위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을 보면 달관 그런 거는 진짜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뭐 일을 뭐 엄청 힘들게 시켜도 돈을 벌겠다 이러면은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좀 한 몇 년, 3년, 5년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취업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거의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스펙. 덜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막 더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최선 다하는 게 행복하지 않나. 후회 없는 게. 덜 힘들면 후회가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현실 도피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반강제적인 도피인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의지는 원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는 이제 도피하게 되는 거.
달관을 말하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런 네네. 젊은이들의 얘기 같네요. 네, 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뭐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포장만 좋게 했을 뿐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 부모님의 지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달관 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뼈 빠지게 일해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일한다고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벌어서 뭐 취미 생활을 하든 뭐 자기의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든 정규직이라고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게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젊은이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뭐 네, 어제 네.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혼인도 네, 네. 주는데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6.0건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1970년 이후 이게 혼인율이 예, 최저로 예. 나타났다는 건데. 네네. 그래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요새는 뭐 결혼 포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네. 오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관 세대 외에도 좀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음. 신조어는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신조어를 들으면 또 본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3포 세대를 좀 공감하는데 3포 세대가 결혼, 취업,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 솔직히 그런 것들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당연시하게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돈 없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학생이지만 연애를 할 때 무조건 돈이 필요하고 뭐 데이트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게 솔직히 없잖아 압박 같은 거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결혼하는 시기가 많이 늦춰지고 그리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니 좀 많이 그런 걸 좀 거기에 대해서 동질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터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버는 만큼 벌고 그다음 쓸 만큼 쓰고 그냥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거기에 만족하고. 88만 세대 그건 들어봤어. 제가 근데 아직 1학년이라 그렇게 아직 취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든 점에 대해서 공감 못 하는데 그냥 내 미래구나 하면 막막하죠. 좀. 네. 공시족?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공시족이라고 들어봤어요.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안 좋은데 워낙 일자리 고용이 불안전하고 하니까 안전한 직장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저지하기보다는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러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다 친구들이 딱 보면 뭐 하냐 이러면 졸업은 했는데 취직은 못하고 취준생 다 그런 취준생 플러스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할 5학년 막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막 이제 대학교 들어온 애들 물어보면 대학교 와서 뭐 할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아 저 공무원 준비하려고요. 그리고 그런 거 들으면 아 인생 왜 그렇게 살지? 자기가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그런 하고 싶은 꿈을 다 뺏기는 이런 게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니까. 네, 뭐 꿈과 현실의 그 괴리감에서 좀 많이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요. 비록 경기 침체로 정규직을 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들이 이해가 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 프리터족, 공시족, 뭐 지준생, 5학년, 3포시대, 5포시대 이게 다 우울한 그 평들인데요. 네네. 그런데 젊은이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살아보면 또 힘들지 않았던 시대는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네.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네. 지나가리라. 오늘 박현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격주마다 여러분 찾아오는 영화 이야기. 오늘은 미라클 여행기의 허철 감독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미라클 여행기가 지난 4월 16일까지 상영이 됐죠. 네, 맞습니다. 광화문에서 마지막 상영을 했었나요? 아니요. 그 독립예술영화관 KU 시네마테크에서 마지막 상영하고요. 마지막 상영. 3개월 동안 극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전에 영화판이라는 영화를 원래 처음 하셨었죠. 네네. 그게 부산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던. 예, 2011년에 네.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선을 보였었고 이제 정재영 감독님이 제작자 역할을 하고 제가 연출을 하고 한국 영화에 대한 그 한국 영화의 역사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그 영화인들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슈들 이런 걸 다뤘었습니다. 예. 영화를 제일 처음 지금 만들어 보신 게 2011년에 영화판이 처음이신가요? 제가 한국에 와서는 그렇고요.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 오시기 전에는 1996년에 그 두세 개 사이에서라는 이제 비트윈 투어즈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5년 있었거든요. 영화 공부하시느라고. 네, 처음에 이제 영화 공부 뉴욕에서 4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박사 공부도 하고 교수하면서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15년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만드셨던 영화는 두세 개 사이에서 1996년작. 네네. 그게 제 데뷔작입니다. 이것도 독립영화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 독립영화라 이제 인디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어떤 예산을 기존의 할리우드 예산만큼 그러니까 뭐 100만 불 이하의 영화들은 보통 이제 저예산 영화, 뭐 독립 영화, 뭐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죠. 뭐 언더그라운드 영화, 실험 영화, 예술 영화. 근데 그게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데뷔했던 거는 그 작품으로 사실 이제 방송에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제들에서 많이 보여졌고요. 그러면 이제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따로 뭐 독립 영화라고 장르 구분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독립 영화 사실은 저도 그 미라클 여행기를 보면서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가 뭐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 재정적으로 이제 어떤 예산의 차이에서 그 통상적으로 그 어느 나라의 관습적 이제 평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보다 아주 현저히 낮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돈의 규모가 작거나, 우선 저예산 영화여야 하고 독립 영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굉장히 상업 논리로 모든 영화들이 이 소재가 정해지고 만들어지는 그 방식도 그런데요. 제작 시스템, 배급 시스템 이런 거를 따르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업 논리로 가지 않고 어떤 그 정신, 독립 정신. 내 영화는 그런 거에 좌지우지 안 되고 정말 이건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정신으로 갈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편으로 이제 예술적인 면에서 기존에 아주 관습적인 그 소위 말해서 메인스트림 영화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류 영화. 주류 영화의 그 영화 관습을 좀 벗어나서 그 실험적이고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그 선보이거나 미학적인 실험을 했다. 그럴 경우에도 또 독립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모호한 게 그러면 독립 정신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예산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거꾸로 굉장히 저예산으로 했지만 굉장히 상업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또 영화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독립영화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좀 것 한번 같아요.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독립영화라는 건 우선 이제 돈이 많이 안 들고 돈을 많이 들이려면은 이제 제작자 또 투자자들을 찾아야 되고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야 되고 또 작품을 만드는 방식에도 투자자들의 입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배급 과정에서 소위 메이저 배급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보통 상업 영화가 유통되는 방식인데 그렇죠. 독립영화는 이걸 다 거부하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영화를 예. 만들어 보겠다. 네, 예, 그런 예. 거죠. 그러면 독립영화 중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성공한 게 니마크 강을 건너지 마오. 예, 그 독립영화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기준에 의하면 조금 애매모호한 게 이제 대기업의 배급망을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극장에 쫙 깔은 영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또 독립영화를 할 수 있느냐. 감독 본인도 혼돈스러워하죠. 네. 만든 사람이 만들 때는 그런 네. 결과를 예측을 못했네. 원앙소리도 마찬가지고. 원앙소리 그렇고 네. 왜 그 전에 또 히트를 쳤던 게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정현 감독. 네네. 이런 것도 독립영화 범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게 계속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게 모호하고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엔 그 돈의 어떤 이제 투자의 소스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업들, 특히 대기업들도 우리처럼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럼 그런 회사에서 어떤 그 사회봉사 차원에서 이런 이제 좋은 뜻을 가진 영화들을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아니면 비영리 단체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 펀드들, 영화를 위한 이제 그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공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작은 나라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진 자본가들의 그 숫자가 굉장히 소수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서는 사실 두 대기업이 그 CJ나 롯데가 그 거의 다 평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독립영화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예. 자, 독립영화에 대한 이제 총론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허철 감독이 만드신 참 영화 제작도 하시면서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최근까지는 가르쳤는데. 예. 이제는 이제 영화에 전념을 네, 영화에만 전념해도 이게 될까 말까 굉장히 힘든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최근에까지 상영됐던 또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됐던 이 미라클 여행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라클 여행기는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총 제작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해서 2014년 이제 5월까지 제작을 한 거니까요. 한 7개월. 네, 7개월인데 7개월 걸렸고. 그 뒤에 이제 개봉 준비하면서 또 편집을 좀 더 만지고 이래가지고 개봉은 2014년 2015년 1월 15일 날 했으니까요. 저희가 딱 3달 동안 상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개봉 버전 건드리는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작을 한 거죠. 3달 동안 상영을 하셨는데 이게 주로 이제 독립영화관을 중심으로 상영이 된 거죠. 그 전국에 한 20개가 잡았습니다. 근데 영화 저도 보니까 되게 재밌고 잔잔하게 시작하면서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런 영화는 일반 상업 극장에는 잘 안 걸립니까? 못 고옵니까? 뭐 제가 더 재밌게 잘 만들었으면 걸렸겠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이제 배급사들이 이거 돈 되겠다, 이거 장사 되겠다 하면 독립영화라도 가져다 자기들이 거는 거고. 예, 보통 이제 롯데는 아르떼라고 있고요. 독립영화관. CJ는 이제 아트하우스, CGV 아트하우스라고. 그러니까 대형 배급사들도 그 독립영화 전용관을 갖고 있군요. 네네. 그 일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신용을 내는 건데요. 본인들도 이제 어떤 사회봉사를 한다라는 신용을 내는 건데 사실 CGV 아트하우스나 롯데 아르떼에 걸리는 영화들도 선정 기준이 굉장히 이제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많고요. 보통 이제 영화를 선정할 때 이 마케팅 지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얼만큼 시장 파급력이 있는지를 그 회사별로 나름대로 이 지표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
그 배급사들 네. 독립영화관에서는 이 영화가 안 걸렸습니까? 아니요, 이 영화는 미라클 여행기는 사실 CGV 아트하우스에서 예. 처음에 굉장히 좋아해줘가지고, 예, 원래 그 아트하우스망이 있는 전국 그 극장에 예. 이제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애초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제 개봉 2주 전에 예. 그 CGV 이제 보통 이제 개봉하기 전에 언론 시사회라는 걸 합니다. 예. 언론 시사회는 각 그 배급사들이 이 극장에 이렇게 부킹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뭐랄까 미리 예약을 걸어놔요. 그럼 예약을 걸어놓으면은 이제 기자들이 사실 언론인들을 위한 이제 편인데 오전에 10시 반에 영화가 하나 있고 뭐 2시쯤에 하나가 있고 뭐 5시쯤 하나 있고 저녁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자들이 골라서 한 극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몰아서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먼저 부킹을 해놓으면 그 시간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습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저희 영화가 CGV 왕십리에서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왕십리 극장에서도 처음에는 다 오케이가 됐었던 예. 게 갑자기 취소가 됐죠. 왜 그런 건가요? 저희도 이유를 몰라서 예. 저희가 급하게 그날 그 대한극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전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미라클 여행기를 보기로 돼 있었는데 미라클 여행기의 상영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 CGV에 이제 그 문의를 하게 되죠. 문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혼선이 오는 게 이제 그 대기업의 홍보실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CGV 아트하우스에서 고른 영화인데 왜 우리가 언론시사회 대관을 거절하냐 이렇게 갔던 게 나중에는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영화가 후져서 그렇다. 쉽게 얘기하면 영화 후져서 뭐 후진 영화를 왜 우리가 하냐.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는 우리들이 그냥 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추측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나중에 추궁한 게 너희 스스로 후진 영화라고 하는 거를 너희가 골랐다는 게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럼 이제 그 회사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영화에서 우연히 이제 그 주인공이 세월호를 타고 강정마을에 가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CGV에서 대관 거절을 받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메가박스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메가박스에 우리가 시사회를 언론 시사회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전화를 받은 그 지점에서는 고맙습니다. 네. 왜냐면 돈 버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요.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본사에서 허락이 안 떨어졌다. 못합니다. 그럼 이유는 뭡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미라클 여행기가 세월호 나오고 강정 나와서 그런 겁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롯데에 전화하면 또 똑같은. 그래서 저희가 개봉할 때는 CGV 압구정하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할 때 언론 시사회 대관 못 해준 거에 미안해서 그 대신 제주 CGV를 열어주겠다. 예. 그래서 제주 CGV를 일주일 열었는데요. 예. 놀라실 겁니다. 시간대가 아침 9시 반 그리고 보지 말라는 거네. 아침 9시 반에 네, 이 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예. 넣어놓고 예. 그다음에 오후 4시 반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후 4시 반이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4시 반 게 뭐냐면 38석짜리 프리미엄관인데요. 표 하나당 18,000원짜리예요. 네, 거기에 누가 18,000원을 내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이제 생색만 내고 그렇게 끝났었죠. 자, 이게 출범부터 상영 초기부터 파란을 몰고 왔던 미라클 여행기인데 이 영화가 2013년 10월부터 찍기 시작한 거니까 이때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잖아요. 네네. 원래 영화의 주제는 이제 강정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젊은 여성, 백수 상태인 한 젊은 여성의 눈을 통해서 그냥 잔잔하게 보는 건데 저도 영화를 보니까 그 승객들이 큰 배를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그게 세월호더라고요.
근데 그때야 뭐 감독이 세월호 사건 뭐 터지기 훨씬 전이니까. 네, 전 그걸 상상도 뭐 못했죠. 의도하고 네.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세월호라는 느낌이 오죠. 그걸 이제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배급사들이 이제 불편해했을 수 있겠다는 이제 좀 추측인 건데. 사실 그 네이버 포탈에서는 저희가 이제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 영상을 이제 네이버에 올리는데요. 네. 그때 저희 영상에 세월호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를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서면으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예. 이메일에 정확하게 세월호가 다시 이슈화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근데 네이버가 왜 세월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저는 제일 이 영화를 만든 계기도 그렇고요. 그 제일 답답한 게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그런 이제 사기업들이나 이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권의 그 눈치를 미리 그 자기 검열을 하고 뭔가 그다음에 영화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고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모든 영화 감독들이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투자가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꼼꼼하게 벌어지고 있는 너무 답답한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강정마을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획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소통이 막혀 있고 어떤 국가가 그 일방적으로 어떤 정한 것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게 뭐 밀양도 그렇고 쌍차도 그렇고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 문제도 그렇고요. 이 국가가 정해놓으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딱딱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국민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저도 그 이 배를 타게 되면서 그 강정마을 주민들이 상처받은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만든 영화죠. 네. 그래요. 세월호를 잊지 말자라고 그냥 누군가 얘기하면 그걸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은 왜 세월호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세월호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만들어간 게 현 집권층이고 지배층이고 보수 세력 아닙니까? 이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했으면 되는데 잠깐만 그 얘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미라클 여행기 자체는 이제 스토리로만 보면 강정마을의 그 책을 전해주러 가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그 격돌하고 있는 주민과 이제 그 시공을 강행하는 측들 그 분쟁의 현장에 책을 갖다 주자 이제 이런 기획이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인 이제 미라 극중에 미라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 영화는 보면 잔잔해요. 그 미라라는 주인공은 뭐 소위 스펙도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은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정치적으로 딱히 자기 입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쪽에 이렇게 서본 적이 없는 친구죠. 그런데 우연히 그 강정의 책 전달하는 모임에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미사를 집전하려는 신부들을 막아서는 뭐 그 공권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주인공이 떠날 때는 놀러 간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 이 친구가 또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여가지고 제주도도 구경하고 책 기증하고 온다. 그렇게 해서 떠난 거고요. 저는 그 세팅이 좋아서 이 친구의 시나리오는 직접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그 뭐랄까 그 문제 의식하고 구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친구가 갔을 때 더 생생하게 이게 오겠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3박 4일 동안 하지만 흥미로웠던 게 그 총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해군기지 때문에 시끄러운 곳에 예. 책을 가지고 와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근데 그 책을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특히 뭐 해외 교포들까지 이렇게 책을 보내줘가지고 그 큰 배에 싣고 갈 정도의 책을 가지고 간다.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대치점이 보이더라고요. 그 총과 그 총과 책이 만나는.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과연 영화가 될까라는 그 약간 그 의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떠났던 여행이고 네. 주인공은 놀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딱 배에서 내리니까 강정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뭐 최근에 뭐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때문에 차벽이 세워졌지만 거기는 경찰의 너무 엄청난 그 병력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예. 그럼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주인공은 놀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경험에서 이제 이게 왜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평화 미사를 지내는 신부님들의 그 종교 의식을 막는 걸 보고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별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자기 입장이 없던 한 젊은이가 분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강정 해군기지 마을 현장에 가서 많은 걸 봐요. 거기서 그 과도하게 배치된 공권력도 보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그 고달픈 일상도 보지만 또 거기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또 같이 보고 그 감독은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그 선인장이 나오는데요. 네. 이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할아버님이 그 소라 껍데기에 살고 있는 선인장을 주인공한테 선물로 주거든요. 소라 껍질 안에서 자그맣게 올라온 선인장. 그 손가락 선인장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소라 껍데기는 바다에서 온 거고 선인장은 사막에서 온 건데 전혀 이 매치 안 되는 이 두 군데서 온 생명체가 같이 살아가는 좀 이렇게 다른 의견, 나하고 다른 의견,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인종, 다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사회가 됐었으면 이런 지금 강정마을에 그런 불행도 없었을 거고 정치적으로 다르든지 뭐 그냥 의견이 달라도 이거를 좀 존중하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 사회가 다 말하려고 하는 다 자기 주장만 얘기하려고 하지 나하고 다른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국가가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한쪽을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과연 우리는 그런 세상을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되씹어보는 기회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는 거죠. 예. 다르다는 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이기도 해요. 특히 한국처럼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게 골이 깊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바로 이제 미라클이 생겨서 제발 그런 세상이 기적이 생겨서 오기를. 네, 오늘 영화 이야기 미라클 여행기를 감독한 허철 감독 모셔서 그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뭔가 저도 궁금했는데 오늘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책 읽는 라디오 준비됩니다. 오늘도 불문학자 이찬규 교수가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읽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찬규입니다. 오늘 레미제라블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분은 바로 그 장발장이 처음으로 주교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1815년 10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디뇨의 주교는
꽤나 늦게까지 자기 방에 들어앉아 있었다. 8시가 되었건만 그는 의무들에 관한 저수를 준비하는데 골몰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누이 동생이 평소처럼 침대 옆에 있는 벽장 속에서 은제 식기들을 꺼내러 들어왔다. 잠시 후 식탁이 차려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교는 보던 책을 덮고 책상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건너갔다. 그때 누군가가 매우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주교가 말했다. 문이 열렸다.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어깨에 배낭을 걸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거칠고 무례하고 지치고 난폭한 기운이 함께 떠돌았다. 벽난로의 불꽃이 그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는 흉측했다. 불길한 망령이 나타난 것 같았다. 하지만 주교의 고즈넉한 시선이 남자에게 머물렀다. 그가 새로운 방문객에게 무얼 원하는지 물으려 입을 열었을 때 남자는 주교가 입을 떼기도 전에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은 장발장입니다. 도용수입지요. 19년을 도용장에서 지냈습니다. 나흘 전에 풀려나 목적지인 퐁탈리에로 가는 중입니다. 툴롱에서부터 나흘 동안 내리 걸었습니다. 오늘은 10리 이상을 걸었죠. 오늘 이 고장에 들어서자 어느 여인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청에 제시했던 나의 정과를 보여주는 황색 통행증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여인숙으로 갔지요. 거기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꺼져버리라고.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간수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집이 있기에 들어갔습니다. 개새끼가 나를 물어뜯고 마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놈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별들과 함께 잠들려고 들판으로 나갔습지요. 그런데 하늘에는 별들조차 없더군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비가 못 내리도록 해줄 착한 하느님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대문에 후미진 곳에서라도 몸을 누일 깜냥으로 시내로 되돌아왔습니다. 시내 광장에 마침 돌벤치라도 있기에 거기에 누웠는데 웬 선량한 여인네가 당신의 집을 가르쳐주며 말하더군요.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저는 두드렸습니다. 이곳은 무엇하는 곳인가요? 여인숙인가요? 나에게 모은 돈이 있습니다. 19년 동안 도용장에서 노동으로 번 109프랑 15수가 여기 있습니다. 돈을 지불할게요. 너무 지쳤고 많이 배고픕니다. 여기 머물러도 될런지요? 주교가 말했다. 마글루아르 부인, 식기 한 벌을 더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우리 국내에 처음 번역된 것이 1914년이었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육당 최남선이 그때, 즉 1914년에 번역 작품을 내놓았는데요. 그때 이 레미제라블의 번역 제목이 너 참 불쌍타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책 제목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번안 작품의 제목은 나름대로 온당한 의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주 수많은 국내의 주요 방송사 및 일간지들이 레미제라블의 초역을 벽초 홍명희 선생이 했다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홍명희는 레미제라블을 한 번도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되었는데 이러한 오류가 인터넷을 통해서 쭉 퍼지면서 아무도 레미제라블의 그 첫 번째 번안 작품을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정보가 뭐 국내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간지들에서 다 그 오류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정정을 하자면 처음으로 레미제라블을 번역한 분은 육당 최남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덧붙이자면은 레미제라블의 소제목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최남선이 또한 소개를 했지만 만약에 정말 홍명희가 이 레미제라블을 번역을 했다면은 정말 좋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홍명희는 민중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대하 역사 소설의 계보의 밑거름이 된 임꺽정을 집필한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자면 임꺽정과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이래저래 닮은 점들이 많습니다. 가공할 괴력의 소유자, 도둑의 숙명, 좌절한 새 세상의 꿈들. 하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다시 살아나는 참된 인간의 꿈들로 장발장과 임꺽정, 그들은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세월호 특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군요. 핵심 쟁점이 됐던 1급짜리 기획조정실장을 이름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었을 뿐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서 사실상 특위를 공무원들이 컨트롤하는 행정조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가는 가도 관료조직은 남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